전 세계를 뒤흔든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콘텐츠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 한국이 또다시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미 영화와 드라마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이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분야까지 장악해버린 건데요. 특히 이 작품은 디즈니와 픽사의 본고장인 미국 할리우드에서조차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평론가, 교수, 그리고 3억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 한국 애니메이션에 푹 빠져 새벽까지 잠을 포기하고 정주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시점에 미국의 저명한 대학 교수가 한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세계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과연 그는 무슨 말을 했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술렁이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미국 애니메이션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최고였죠. 저는 UCLA에서 애니메이션 역사를 가르친 지 30년이 넘었었어요. 디즈니 영화들을 보며 자랐고 픽사의 등장을 지켜봤으며 드림웍스의 재치 있는 유머를 경험했었죠. 제 마음속에서 이런 스튜디오들은 스토리텔링의 왕이었어요. 저희가 기준을 세웠었죠. 저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올라와야 할 산이었어요. 아시아에 관해서는 일본 정도는 인정할 수 있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은 자신만의 스타일과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건 인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아니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K-pop 노래, TV 드라마, 그리고 화장품 정도로 유명한 나라였어요. 애니메이션은 아니었죠. 물론 다른 스튜디오들을 위한 제작 작업에서는 실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길을 이끄는 것, 거대한 것들에 도전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드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컨퍼런스에서 한국 동료들을 만났을 때 이런 생각들을 큰 소리로 말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죠. 화가 난 건 아니었고 그냥 무시하는 거였어요. 오, 귀엽네요. 하지만 진짜 경쟁 상대는 아니네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2024년 그날 밤이 왔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해는 몇 시간 전에 져버렸고 집은 조용했으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리모컨을 들고 넷플릭스에 뭐가 있는지 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얼어붙었어요. 바로 거기 메인 페이지에 굵고 큰 글자로 전 세계 1위 K-pop 데몬 헌터스. 실제로 큰 소리로 웃어버렸어요.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설명을 2번이나 읽어야 했었어요. K-pop 아이돌 팀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악마들과 싸운다. 고개를 저었어요. K-pop 아이돌이요? 악마와 싸운다고요? 말도 안 되네요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나 봐요. 왜냐하면 맞은편에서 책을 읽고 있던 제 아내가 고개를 들었거든요. 뭐가 그렇게 웃겨요? 아내가 물어봤어요. 저는 화면을 아내 쪽으로 돌렸어요. 이거 보세요. 전 세계 1위 프로그램이래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내가 눈썹을 올렸어요.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고요? 저는 거의 기분이 상한 것처럼 반복했어요. K-pop 스타들이 괴물들한테 칼 휘두르는 거잖아요. 이건 애니메이션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마케팅 수법이죠. 번쩍이는 음악, 예쁜 얼굴들, 깊이는 전혀 없고요. 아내는 책을 천천히 닫았어요. 마치 제가 스스로 정정할 기회를 주는 것처럼요. 보기 전에 판단하지 않으면 어때요? 저는 뒤로 기대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미 빛과 음악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아마 10분은 액션씬, 20분은 반짝이는 머리카락, 그리고 진짜 스토리텔링은 전혀 없을 거예요. 아내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냥 작게 어깨를 으쓱하고 다시 책 읽기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아내의 말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저는 애니메이션 분석으로 제 경력을 쌓아왔었어요. 어떤 이야기들은 관객들과 연결되는 반면 다른 것들은 실패하는지에 대해 강의를 해왔었죠. 심지어 국제영화제에서 애니메이션 영화의 문화적 표현에 대해 조언도 해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보지도 않은 쇼를 비웃고 있었어요. 그건 옳지 않게 느껴졌어요. 제가 K-pop 데몬 헌터스를 무시하려면 최소한 보고 나서 왜 좋지 않은지 설명해야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좋아요. 볼게요. 메모도 할게요.
그리고 내일 아내에게 왜 과대평가됐는지 정확히 말해드릴게요. 다시 리모컨을 집었어요. 넷플릭스 아이콘이 잠깐 빨갛게 깜박이더니 에피소드가 시작됐어요. 오프닝 사운드가 먼저 저를 때렸어요. 음악의 폭발, 빠른 비트, 그리고 밝은 색깔들이요. 저는 비웃었어요. 네, 제가 생각한 대로네요. 전부 겉모습만. 눈을 굴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뭔가도 느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뭔가를요. 호기심이었어요. 인트로가 재생되는 동안 제 거실이 화면의 빛으로 가득 찼어요. 캐릭터들이 프레임을 가로질러 돌고 있었고, 칼들이 번쩍이며 머리카락과 의상들이 바람에 나부끼는 리본처럼 흘러갔어요. 번쩍이는 건 맞았어요. 하지만 혼란 속에도 통제력이 있었어요. 움직임들이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색깔들도 지저분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저는 실수를 찾으러 왔어요. 제 주장을 증명하러 왔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작은 실험의 결말이 나와 있었어요. 마이클 앤더슨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얕다는 걸 확인한 후 옛날 디즈니 클래식들을 다시 보러 돌아간다. 하지만 의자에 더 깊숙이 앉으면서 자신감과 뭔가 이름을 정확히 말할 수 없는 것이 이상하게 섞인 느낌을 받았어요. 정확히 뭐가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머릿속 뒤쪽의 작은 목소리가 속삭여요. 만약 당신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아내를 흘끗 봤어요. 아내는 저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죠. 하지만 아내 입꼬리에 희미한 미소가 보였어요. 다시 TV로 돌아봤어요. 좋아요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뭘 가지고 있는지 봅시다. 그리고 재생을 눌렀어요. 에피소드는 소리와 빛의 폭발로 시작됐어요. 색깔들이 화면을 가로질러 번쩍였고 분홍색, 파란색, 금색, 은색이 섞여 있었어요. K-pop 노래가 방을 가득 채웠고 비트가 워낙 빨라서 제 심장이 박자를 맞추고 있었어요. 전형적이네요 라고 생각하며 의자에 기댔어요. 전부 겉모습뿐이고 알맹이는 없고 제가 예상한 대로예요. 그런데 뭔가 작고 거의 숨겨진 것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오프닝 씬의 거리에 주인공들 뒤편에 높은 탑이 서 있었어요. 저는 눈을 깜박이며 앞으로 기울었어요. 잠깐. 저게? 맞았어요. 서울의 남산타워였어요. 여행 잡지나 온라인 기사에서 사진을 본 적이 있었지만 이건 달랐어요. 대충 그린 스케치나 일반적인 도시탑이 아니었어요. 완벽했어요. 모든 디테일, 모든 각도가요. 케이블카들이 딱 맞는 자리에 매달려 있었어요. 뒤쪽 산의 초록색 그늘이 실제 사진과 똑같았어요. 심지어 그림자들도 그곳에 직접 써본 사람이 그린 것처럼 보였어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 조여들었어요. 제가 전에 봤던 평범한 관광지 버전의 한국이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 같았어요. 누군가가 이 풍경을 완전히 정확하게 재현할 만큼 사랑했다는 느낌이었어요. 장면이 바뀌었어요. 카메라가 주인공을 따라갔어요. 악마 사냥꾼이기도 한 젊은 아이돌 가수였어요. 그녀의 목에는 작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고 그 위에서 몇 년 전 박물관 방문해서 본 것을 알아봤어요. 전통 한국 매듭이었어요. 그냥 무작위 패턴이 아니었어요. 나비 매듭이 보였어요. 부드러운 고리들로 메어져서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 옆에는 생쪽 매듭이 있었는데 더 날카롭고 기하학적이었어요. 제가 상상하는 게 아닌지 확인하려고 잠시 화면을 정지시켰어요. 각각의 매듭이 한국 전통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한 번은 너무 빨리 지나쳐버린 전시회에서 어렴풋이 기억나는 의미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디테일들이 바로 여기 애니메이션 속에 있었고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장식을 위한 게 아니라 캐릭터에 대해 뭔가를 말하기 위한 거였어요. 뒤로 기댔어요. 리모컨을 여전히 손에 들고 제 확신이 조금씩 금이 가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카메라가 돌더니 그가 나타났어요. 키 큰 그림자 같은 인물이 장면 속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전형적인 서양식 죽음의 신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후드를 쓰고 얼굴이 보이지 않고 낫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제가 틀렸어요. 그는 긴 검은 로브를 입고 있었는데 천이 무거우면서도 우아하게 흘러내렸어요. 머리에는 넓고 반투명한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한국사 책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 그런 종류였어요. 진짜 말총으로 만든 것 같았어요.
빛이 가는 올들 사이로 스며드는 방식을 보니까요. 로브 아래로는 전통 신발이 걸음마다 살짝 보였어요. 생각도 하지 않고 자세가 바뀌었어요. 이제 앞으로 기울어 앉아 있었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요. 제 마음속에서 미국 애니메이션에서 외국적인 뭔가를 포함하려고 할 때 평소 우리가 하던 방식과 비교했어요. 우리는 단순화했었죠. 관객이 너무 많은 디테일 없이도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디테일 자체가 핵심이었어요. 의상이 한국 역사에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한국 역사였어요. 장면이 긴장감 있게 변했어요. 저승사자의 긴 소매가 움직임에 따라 흔들렸고 천의 미묘한 질감까지 볼 수 있었어요. 그냥 평평한 검은 색이 아니라 진짜 천이 접히고 빛을 받는 방식이었어요. 공부해본 사람만, 아니면 제대로 만들기 위해 신경을 쓴 사람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배경음악이 느려졌어요. 전자 비트가 전통 악기들의 부드러운 윙윙거림으로 바뀌었어요. 깊고 느린 북소리가 그의 발걸음과 맞았어요. 의식적이고 존경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제가 숨을 별로 쉬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숨을 참고 그가 다음에 뭘 할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인공이 저승사자에게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드라마틱하게 과장된 방식이 아니라 제가 한국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본 절제되고 정확한 방식으로요. 저승사자는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의 무게감은 분명했어요. 모든 움직임, 카메라의 모든 각도가 제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의미가 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른 후 처음으로 저는 실수를 찾고 있지 않았어요. 눈을 굴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머릿속에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왜냐하면 이건 한국 문화를 몇 분간 구글링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서울 거리를 걸어본, 매듭을 만져본, 그 모자를 써본, 남산타워 옆산에 서본 사람의 작품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불안했어요.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좋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좋았어요. 한국이 애니메이션에서 미국이나 일본과 경쟁할 수 없다는 제 오래된 믿음을 찌르는 방식으로 좋았어요. 휴대폰을 들어 제작팀을 검색했어요. 화면에 이름들이 나타났어요. 매기 강, 아론 워너, 크리스 에프렌스. 그날 밤의 첫 번째 놀라움이 이미 여기 있었고 저는 이게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 10분 지점에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루해서가 아니라 뭔가가 저를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디테일들이 너무 좋았어요. 말이 안 됐어요. 리모컨을 집어들고 쇼를 정지시킨 다음 휴대폰에 손을 뻗었어요. 이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이렇게 진짜 같아 보이는지 이해하려면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야 했어요. 몇 번 검색하니까 이름들이 나타났어요. 감독 매기 강.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한국계 캐나다인이었어요. 프로듀서 아론 워너. 슈렉의 뒤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한때 애니메이션의 규칙을 다시 쓴 영화였죠. 아트 디렉터 크리스 에프렌스. 드래곤 길들이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본 것 중 가장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영화 중 하나였어요. 휴대폰을 보며 눈을 깜박였어요. 말도 안 돼라고 속삭였어요. 이건 작은 독립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이건 할리우드 드림팀이었어요. 어떤 프로젝트든, 어떤 주제든, 세상의 어떤 배경이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국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몇 년을 보내기로 선택했어요. 왜일까요? 계속 스크롤하며 인터뷰와 보도 자료들을 파헤쳤는데 마침내 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걸 읽었을 때 의자에 기대며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한국을 가로질러 3년을 여행했었어요. 3주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3개월도 아니었어요. 3년이었어요. 그들은 경주에 가셨었어요. 역사로 가득해서 담장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도시요. 거기서 신라 왕조의 고대 무덤들을 공부했고 어떤 나라들보다 오래된 사찰들을 걸어 다녔으며 1000년도 넘은 손들이 세운 탑 아래 서 있었어요. 안동도 방문했었는데 그곳의 공기는 수세기의 지혜를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 유교 문화의 중심지였는데 전통 목조 한옥들이 조용한 거리에 줄지어 서 있었고 굽은 지붕들이 아침 햇살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그냥 사진만 찍은 게 아니었어요. 그곳에 머물면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몇 대째 내려온 요리법으로 만든 음식을 맛봤어요.
제주도에도 가셨는데 화산 풍경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고대 의식을 행하는 무당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산자와 조상들을 연결하기 위한 의식을 지켜봤는데 바람을 타고 흘러가는 음악과 연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관광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지를 직접 손으로 만들었어요. 틀을 펄프통에 담갔다가 물이 빠지는 무게를 느끼며 얇고 완벽한 종이를 남겼어요. 물레 앞에 앉아서 진흙을 그릇과 컵 모양으로 빚었고 진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얼마나 힘을 줘야 하는지 배웠어요. 전통 한옥에서 머물렀는데 온돌로 따뜻해진 바닥에서 잤고 나무 들보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소량의 은은한 냄새에 잠에서 깼어요. 그들은 한국 문화를 연구만 한 게 아니었어요. 직접 살았어요. 그러자 갑자기 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완벽하게 이해됐어요. 쇼를 다시 시작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전에는 그냥 배경 그림으로 봤던 것들이요. 이제는 그들의 여행 기록을 보고 있었어요. 한 장면에서 주인공 학교 급식실의 학생들은 햄버거나 피자를 먹지 않고 있었어요. 라면, 어묵, 김치를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젓가락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젓가락을 아래쪽에서 잡고 손가락은 안정되게 작고 정확한 움직임으로요. 심지어 면을 집어 올리는 방식까지 정확했어요. 또 다른 장면에서는 캐릭터들이 거실에서 함께 앉아 있었어요. 의자도 없고 소파도 없었어요. 한국 가정에서처럼 다리를 꼬고 앉거나 한쪽으로 곱게 모아서 앉아 있었어요. 나무 바닥이 온돌 난방의 따뜻함으로 빛나고 있었는데 애니메이터들이 나무 결의 미묘한 질감까지 포착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검투 장면이 나왔어요. 평소 스타일을 예상했었어요. 크고 과장된 동작들, 멋있어 보이지만 진짜 무술과는 연결점이 없는 그런 것들이요. 대신에 움직임들은 날카롭고 균형 잡혀 있으며 안정되어 있었어요. 무작위 장식이 아니었어요. 한국 무술의 진짜 기술들이었어요. 칼을 칼집에서 뽑는 방식, 각, 배기의 정확한 각도, 싸우는 사람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발놀림 모든 게 의도적이었어요. 한번 박물관에서 본 옛 한국 무술 교본들이 생각났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생생하게 살아나서 정밀함과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지치고 자신감을 잃은 주인공이 조용히 앉아 있을 때 할머니가 손에 접힌 뭔가를 들고 다가오셨어요. 도포였어요. 전통 한국 선비의 옷이었어요. 할머니가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한 겹 한 겹 옷을 입혀주기 시작하셨어요. 이 옷에는 선비의 마음이 담겨 있단다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책임을 의미하지. 말은 단순했지만 그 뒤에 담긴 무게감이 제 피부에 소름을 돋게 했어요. 애니메이션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에 접힌 부분, 안감이 겉감과 만나는 방식, 허리띠를 조심스럽게 매는 것에 머물렀어요. 천의 질감을 거의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고 움직일 때 나는 희미한 바스락거림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냥 의상이 아니었어요. 상징이었어요. 믿음과 사랑으로 전해지는 선물이었어요. 거기 앉아서 리모컨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정지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이 장면에 뭔가가 오락거리를 넘어선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주류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는 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가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지혜에 대한 존경, 전통에 대한 존경, 앞서 간 사람들에 대한 존경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것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살아있게 느껴지는 이유였어요. 만든 사람들이 한국적 요소들을 장식용으로 추가한 게 아니었어요. 이야기에 살아있는 부분들로 다뤘어요. 미국 제작물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복잡한 문화적 디테일들을 벗겨내서 전 세계 관객들에게 더 쉽게 만드는지 생각해봤어요. 차이점들을 매끄럽게 만들고 독특한 전통들을 일반적인 뭔가로 바꿔버리죠. 하지만 이 쇼는 정반대였어요. 관객들이 따라올 거라고 믿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모든 걸 알지 못해도 우리가 몸짓과 물건들과 음악에서 의미를 느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통했어요. 평생 도포를 입어본 적이 없어도 그 장면을 이해했어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손길의 정성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의자에 기대며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느꼈어요. 밤이 시작될 때는 이 쇼를 산산조각 내려는 목적으로만 볼 계획이었어요. 이제는 대신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오프닝의 남산타워와 할머니 손 안에 도포 접힌 부분 사이 어디선가 제 확신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조용한 공간에서 새로운 생각이 스며들었어요. 아직 큰 소리로 말할 준비는 안 됐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생각이었어요. 어쩌면 저는 한국에 대해 줄곧 틀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많이 볼수록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은 다른 문화에서 빌려오거나 잘 되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만의 영혼을 세상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감으로 하고 있었어요. K-pop 데몬 헌터스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자 저는 온라인 토론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댓글들은 칭찬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서 온 시끄러운 비판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어떤 문화적 요소들을 훔쳤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소문을 믿고 싶지 않아서 사실들을 찾아보러 갔어요. 그리고 더 많이 읽을수록 더 많이 고개를 저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 매듭을 보면요. 비판자들은 중국 매듭과 똑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국 매듭은 다른 모양, 용도, 그리고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 매듭은 종종 더 장식적이었지만 한국 매듭은 아름다움과 실용적 용도, 그리고 상징성의 균형을 맞추고 있었어요. 심지어 색깔들도 한국만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도포도 비판의 또 다른 대상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중국 옷에서 나온 거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도포는 실제로는 한국 사람의 체형, 한국의 날씨, 그리고 한국 문화에 맞게 디자인됐었어요. 길고 곧은 선과 편안한 소매들은 그냥 보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 선비들이 움직이고 생활하는 방식에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전통 한국 모자도 있었어요. 어떤 비판자들은 다른 나라의 모자들과 연결시키려고 했지만 진짜 일치하는 건 없었어요. 갓의 틀은 대나무로 만들어졌고 가는 망은 말총으로 만들어졌어요. 한국만의 독특한 디자인이었어요. 솜씨가 너무 특별해서 훈련받은 한국 장인들만이 제대로 만들 수 있었어요. 진실은 간단했어요. 이 물건들은 한국 것이었어요. 역사상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것처럼 문화 교류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의 최종 형태와 의미는 한국에 속해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비판은 역효과를 냈어요. 한국의 이미지를 해치는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을 호기심 갖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이런 전통들에 대해 스스로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진실을 봤어요. 저처럼요. 시리즈가 끝날 무렵 저는 더 이상 실수를 찾으려고 쇼를 정지시키지 않았어요. 이야기가 저를 휩쓸게 놔뒀어요. 특히 한 장면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주인공이 긴 여행 후에 지친 모습으로 낮은 나무 탁자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을 그녀 앞에 놓으셨어요. 그러고는 위에 작은 김치 조각을 올리며 화려하진 않지만 따뜻하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어떤 액션씬이나 웅장한 연설보다 더 강하게 제 마음을 때렸어요. 단순했지만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위로, 사랑, 그리고 보살핌이요. 그 순간 제가 몇 년 동안 눈이 멀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거의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힘은 기술이나 화려한 팝 문화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힘은 마음에 있었어요. 공동체에 있었어요. 미래를 받아들이면서도 전통을 존중하는 것에 있었어요. 한국은 세상에 어필하기 위해 자신의 뿌리를 숨기지 않았어요. 열린 마음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이 한국의 이야기들을 더 보편적으로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UCLA의 강의실 앞에 서 있었어요. 좌석들이 가득 찼어요. 200명이 넘는 학생들과 몇몇 동료 교수들까지요. 제 뒤 스크린에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K-pop 데몬 헌터스를 통해 본 문화의 미래. 저는 그들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쇼를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시작했는지, 디테일들이 어떻게 저를 충격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이야기가 어떻게 제 관점을 바꿨는지를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렵게 배운 교훈을 전해줬어요. 우리 미국인들은 이것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이야기들은 자신만의 문화를 깊이 아는 것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나누는 것에서요. 그런 종류의 진실은 가짜로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걸 볼 때 무시할 수도 없어요. 강의가 끝났을 때 학생들이 박수를 쳤지만 한 젊은 남학생은 바로 떠나지 않았어요. 조금 부끄러워하며 앞으로 걸어와서 말했어요. 교수님, 저는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고 싶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게 이해의 시작이야 라고 말해줬어요.
진심이었어요. 오늘날 저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말을 해요.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제가 틀렸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배우는 첫 번째 단계예요. 왜냐하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정말로 귀 기울일 때 다른 나라에 대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뭔가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건 어떤 교실에서도 정말로 가르칠 수 없는 교훈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